안녕하세요. 최흥식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불황시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경 시대의 채권 관리 방법에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이랑, 그리고 채권이 이제 부실됐을 때 법조치를 활용해서 강제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채권을 해소하는 어떤 절차 있죠.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명확성에 수긍하게 돼 있어서 연체가 되더라도 약속을 받을 때 변제기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명확하게 살아가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피곤한 거예요. 이제 채권 해소에서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은 명확한 거에 수긍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두리뭉실하면 기대려고 그래요. 그 약속을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 받은 날 꼭 청구를 해야 되고요. 또 채권은 질질질질 끌어가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돈 주기 싫어져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돈을 갚을 돈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주기 싫어져요. 그래서 시간 끌어가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제기를 정확히 약속을 받고 그날 챙겨가는 형태로 이제 청구를 해나가요. 그날 또 변제가 안 되면 다음 약속기를 받고 또 다음 약속기에 또 청구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3 내지 4회 너무 오래 끌어간다 하면 우리가 방문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채권양도라든지 물품양수라든지 연대보증이라든지 또 공정증서 확보라든지 지급보증이나 지급보증보험 이런 걸 확보하는 거를 그런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런 절차를 밟을 때도 앞에 절차를 잘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약속받고 그날 챙겨가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반응이 오는 거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해서라고 그래요. 그 절차도 또 안 됐을 때는 보통 독주장을 보내주고 법조치하는 단계로 가요. 그 전에 우리는 재산조사를 해야 돼요. 재산조사. 재산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냥 법조치 이거저거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채권회수에.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해서 법조치를 해나가요. 법조치는 보통 가압류를 해놓고 나서 우리 이제 집행권을 넣는다고 그래요. 소재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집행권을 얻어요. 그리고 그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이런 후로로 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독촉 방법도 요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방문도 많이 또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통신사하고 카드사 예를 들게요. 거기서는 연체가 되면 지금 안내장이라는 게 문자로 와요. 문자 메시지로 와요. 그것도 또 안 되면 독촉장이라는 게 또 메시지로 와요. 또 그것도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채구장이라는 건 보내요. 채구라는 걸 알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법조치하는 프로로 보통 갑니다. 근데 여기 제 강의를 오늘 듣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절차를 한 달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내장 보내주고 한 달, 또 독주장 보내주고 한 달, 채구장 보내주고 한 달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내장 보내주고 뭐 10일 이내, 또 독주장 10일 이내, 또 채구장 10일 이내 이렇게 가서 한 달 이내에 마무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독주장을 한 번만 보내주셔도 돼요. 유예기간은 한 7일에서 20일 사이 주시고요. 그리고 반응 없으면 또 법치하는 단계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새 그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보낼 때 내용 지명을 보내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가지고 내용 문서 있죠. 우표 내용을 3장 작성해서 뭐 내용 지명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내주면 돼요. 인터넷 우체국에 가서 우편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내용 지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우편 내용 지명에 가면 내용 지명을 우리 인터넷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효력은 똑같은 거예요. 가서 우리가 송달하는 거나.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 절차하고 조회 절차가 나와 있는데 신청 절차만 잠깐 보면 신청을 하고 내용 지명 작성을 해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또 회원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또 우리가 확인해요. 또 결제를 해요. 그리고 내용 지명 출력을 해서 송달하는 건 우체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 지명으로 우편물을 보내준다는 거죠. 왜 보내주느냐는 거죠. 내용 지명으로. 우선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압박을 주려면 우리가 압박을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다가 반복을 하다가 이걸 보내보세요. 저번에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걸 보내니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왔을까요?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짜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돈을 안 갚겠다냐는 거죠. 거기 뭐 그렇게 써서 보내주잖아요. 언제까지 안 갚으면 법조 세겠다는 식으로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내준 사람이 잘못 보내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약속받고 그날 챙겨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내줬을 때는 그때는 아무 얘기 못 하죠. 그렇게 이제 또 그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송 절차 등에서 내용 지명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보내줬다. 이런 내용을 그 채무자한테 분명히 보내줬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보내줬는지. 그래서 법조치할 때 내가 분명히 도축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입증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공중사무소 있죠. 여기나 공공기관, 관공서라고 하죠. 거기서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 찍어주는 거를 확정일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용 지명에는 날짜가 찍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내용 문서가 내용 증명번호 몇 번으로 송달되었음을 증명함 이렇게 찍혀요. 날짜 우체국장에 찍어서 우체국장도 관공서예요. 그 확정일자는 문서가 돼요. 그리고 도시장을 보냈을 때 채무자가 반응이 오면 협상을 해서 돈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예기간 준 기간까지도 반응이 없으면 법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도축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조사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등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부동산이랑 자동차랑 또 건설기계처럼 번호판 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채무자 전 현 주소지 공적장부를 보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체동산이라고 있어요.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이 되는 것 이외의 것들을 다 얘기해요. 사업장 같으면 기계장치, 재고자산, 직기비품. 가정 같으면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인데 이거 빼고 다예요. 가정 같으면. 부동산이랑 자동차랑 사람 빼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체동산은 보통 주소만 알면은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소는 우리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보고 파악할 텐데 주소지만 파악하면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채권은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자만 파악이 되면 돼요.
평상시에 파악해 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평상시 혹시 파악 못 해놨다면 인근의 동종업체사 알아보시면 파악이 또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거래처 담당자랑 좀 친해지는 경우라면 식사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 제3채무자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만 안다면 가압류,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산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파악이 됐어요. 재산 파악이 됐으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강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 잠깐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물적 담보 있죠. 근저당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이런 물적 담보가 있을 때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담보권 실행하는 임의경매라든지 이걸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채권 증서 있죠. 우리 세금계산서나 채무확인서나 또 대출약정서 같은 거랑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또 담보설정계약서 같은 걸 첨부시켜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물적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집행권원. 근데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건 확정 판결입니다. 근데 집행권원 어느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려서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고 다 빼돌려 놓고 아무것도 없더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해놓는 게 가압류예요. 하나 좀 간단한 예를 들고 갈게요. 저번에 어떤 회사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날라왔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얘기예요. 채권 압류라는 것은 자 이제 채권자랑 채무자랑 제3채무자가 있어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예요. 그렇죠? 채권 압류나 가압류는 제3채무자 보고 채무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추심명령이랑 전부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채권자를 줘라 이렇게 명령이 나는 거예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두 개 합쳐서 얘기하면 제3채무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제3채무자한테. 돈을 채무자를 주지 말고 채권자를 줘라. 이렇게 명령이 나는 거야. 그럼 채권자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요. 우리 받을 돈에 대해서는요. 채권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 집행을 얻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서 얻는 방법 있죠. 확정 판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지만 요새는 그거로 안 합니다. 보통은. 요새는 채무자가 이의를 대고 돈을 안 줘요. 자기도 손해본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물건이 늦게 들어가서. 또 하자가 있어서. 그럴 때는 민사주정이라는 걸 보통 합니다. 거기서 하는 게 조정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도 없어요.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돈 안 줄 때는 지급명령 신청해낸 걸 보통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확정된 지급명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편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런 걸로 해서 집행권은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플로우로 가요. 부동산은 강제 경매가 되는 거고 유체동산은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유체동산도 이제 경매예요. 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유체동산 같은 경우에 압박이 많이 돼요. 유체동산 같은 경우 있죠. 이때는 압박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압박을 해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뭐 거의 어려워져 가지고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살게 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 강의 듣는 분들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는 거기까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살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받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데서 또 재산 빼주고 자살한다든지 이렇게 받을 수 만한 때 받을 수 있는 데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진행돼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해요. 채무자한테. 지급 명령을 해요. 그리고 10달 내에 채무자가 이의가 없으면 바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소송보다 기간도 짧게 걸려요. 비용도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도 없으면서 돈 안 줄 때는 이걸 해서 우리가 집행권원 얻는다 그랬어요.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도요. 그렇게 얻는다 그랬어요. 민사조정은 여러분들 저기 부부크리닉 보신 적 있어요? 사랑과 전쟁. 그게 가사조정이에요. 근데 민사소송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해요. 증거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라는 거 있죠. 조정은 할 얘기 다 하게 해요. 법원에서. 그리고 판사나 조정관이 조정안도 내줘요. 또 생각할 시간도 주어요. 법원에서 가능한 한 그날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민사조정이에요. 이것도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소송할 때 비용이. 거기서 나온 조정료서도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우리 물건이 하자가 있다든지 또 우리 물건이 늦게 들어와서 손해봤다든지 이렇게 이일되면서 소송 안 줄 때는 민사조정을 활용해서 집행원을 얻으시면 돼요. 또 이제 우리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또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거 있죠. 또 강제집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다 지금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이쪽도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업무를 봤었어요. 또 전문부에서 의뢰하는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에서는 가압류, 소재기, 지급명령, 민사조정, 경매신청,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공탁에서 공탁도 할 수가 있어요. 전자공탁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그 전자소송 있죠. 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전자소송이란 사이트 메뉴에는 안내 있죠. 그거를 제가 여기 한번 그냥 그대로 나타내 봤어요. 인터넷으로 손수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하고 전자서명은 전자인증하는 거예요. 전자인증 많이 하시잖아요. 비용 납부하고 제출하고 제출 내역 확인하면 돼요. 이거 시간 있죠. 인터넷으로 하면 빠르면 5분에서 10분 걸려요. 늦어도 20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죠. 여기 뭐 강제집행 이런 용어 나오잖아요. 민사집행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다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집행, 조서 이런 것만 들어도 무섭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아니에요. 아셨죠? 무서운 건 아니에요. 우리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리를 찾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책 사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편해요. 서점이나 또 상점에 가서 사는 게 더 편해요. 인터넷 사는 게 편하잖아요. 또 할인도 되죠. 이것도 할인돼요. 디스카운트. 10% 디스카운트 할인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신용도 인터넷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다 요새. 또 내용 유명 같은 거 독취장도 인터넷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인터넷 우체국에서요. 또 법조치도 뭐예요? 인터넷 우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다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우리 책상 안에 앉아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다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채권을 잘 회수하는 방법과 회수가 잘 안 됐을 때 법조치를 활용해서 강제 회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또 다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방법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한 모쪼록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